영하 40도 냉동창고 맛이 어떠냐 이년아. 군수품을 빼돌리던 부패 간부들이 비리를 캐던 여군 하사를 냉동고에 가뒀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었고 부대를 찾아와서 부패한 이들을 개박살 내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군수 물류의 심장, 강원도 원주에 자리 잡은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태백 보급창. 거대한 창고 건물들이 거인처럼 늘어선 이곳은 전방으로 향하는 모든 물자의 동맥과도 같은 곳이었다. 매캐한 디젤 연료 냄새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병들의 함성이 뒤섞인 공기 속으로 앳된 얼굴의 신임 하사 한설이가 첫 발을 내디뎠다. 갓 재단한 전투복은 아직 그녀의 몸에 익숙지 않은 듯 뻣뻣했고 베레모 아래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초록색 견장은 이제 막군 생활의 첫 페이지를 넘긴 신참의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든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신참답지 않은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단순히 군인의 길을 선택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사성 장군인 합참의장 한민준 대장의 외동딸. 그것이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정체였다. 신고합니다. 하사 한설이 금일부로 태백 보급창 냉동관리반으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보급창 지원과장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김태수 상사가 흘깃 그녀를 쳐다보았다. 달아빠진 전투복과 기름때 낀 전투화, 굵은 목과 팔뚝에 얽힌 힘줄은 그가 이 바닥에서 보낸 세월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짓는 듯 많은 듯하며 서리를 위아래로 훑었다. 한설이 하사?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여자들은 기피하는 곳인데 용기가 가상하군. 아버지가 군인인가? 뼈가 있는 질문이었다. 서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십니다. 그래. 하긴 요즘 세상에 딸 가진 부모가 사서 고생하는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나. 김 상사는 무심하게 코웃음을 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의 눈빛에는 신참 여군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귀찮음과 경계심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냉동관리반은 황진철 중사가 꽉 잡고 있으니 그 친구 말만 잘 따르면 별 탈 없을 거야. 괜히 나대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라고.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서리는 힘차게 대답했지만 나대지 말라는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의 후광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겠다는 결심이 벌써부터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다. 서리가 배속된 냉동관리반은 보급창 내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제3냉동 창고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창고는 최전방 GOP부터 후방 부대까지 전군에 보급될 육류와 어패류, 냉동식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창고 문이 열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냉기는 한여름의 열기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그녀의 사수는 황진철 중사였다.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체격,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냉동관리반의 실질적인 왕이었다. 그는 전입신고를 하는 서리를 삐딱하게 서서 바라보며 말했다. 한설이라고 했나? 반갑다. 근데 여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니야. 하루 종일 영하 20도짜리 냉동고를 들락날락해야 하고 돼지고기 반마리쯤은 혼자서 거뜬히 들어 옮겨야 한다. 일주일 안에 울면서 전출 보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리의 당찬 대답에 황 중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입맛을 다시며 서리의 어깨를 툭 쳤다. 패기 하나는 마음에 드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실력 좀 볼까?
저기 어우 3구역에 있는 냉동 삼겹살 박스, 비우 구역으로 전부 옮겨. 오늘 안으로. 황 중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른 허리 높이까지 쌓인 냉동 삼겹살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어림잡아 수백 박스는 좋게 넘어 보였다. 명백한 길들이기이자 군기잡기였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서리의 고된 보급창 생활이 시작되었다. 황 중사는 사사건건 그녀를 물고 늘어졌다. 재고 정리, 창고 청소, 지게차 유도 등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박스 포장이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모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재고 수량이 딱 맞지 않으면 무능하다며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항상 박격포 상병이 그림자처럼 붙어서 황 중사의 만행을 거들었다. 그는 교활한 눈빛으로 서리를 훑으며 음흉한 농담을 던지거나 일부러 서리가 옮기는 짐에 발을 거는 등 비열한 괴롭힘을 일삼았다. 하지만 서리는 묵묵히 버텼다. 고된 육체 노동에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고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살을 애는 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고된 훈련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황 중사와 박 상병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리는 보급창 생활의 유일한 위안인 동기 이하사를 통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서리야, 너희 창고에서 나가는 한우 등심 말이야. 그거 혹시 등급이 어떻게 돼? 우리 부대로 들어온 걸 보니까 상태가 영 별로라서. 기름은 잔뜩 꼈는데 육색은 거무죽죽하고. PX에서 함께 냉동식품을 먹던 이하사의 불평에 서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럴 리가. 우리 창고에서 출고되는 등심은 전부 1등급이야. 내가 직접 검수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그 정도 등급은 아닌 것 같던데.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닐까? 그날 이후 서리는 출고되는 물품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분명 서류상으로는 최고 등급의 식자재가 출고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트럭에 실리는 물품들은 등급이 낮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었다. 최고 등급의 물품들은 따로 빼돌려지고 그 자리를 값싼 물품들이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의혹의 화살은 황진철 중사와 김태수 상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외부 트럭과 접촉했고 그 트럭이 창고를 떠나고 나면 최고급 식자재 박스 몇 개가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조직적인 범죄였다. 장병들의 혈세로 구매한 식자재를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 한서리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떠나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이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상대는 보급창을 쥐락펴락하는 실세들이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도 찾기 전에 싹을 잘릴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부패의 성벽 앞에 선 작은 눈송이. 그러나 그 눈송이는 강철의 심장을 품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어둡고 차가운 왕국의 균열을 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황진철 중사의 비리를 확신한 순간부터 한서리의 일상은 전쟁터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신임 하사가 아니었다. 부패한 상관의 뒤를 캐는 비밀 정보원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에 안은 척후병이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황 중사와 김 상사 그리고 그들의 수족인 박격포 상병의 움직임을 쫓는 레이더가 되었다. 서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심지어 유일한 친구인 동기 이하사에게조차 섣불리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는 업무 시간 틈틈이 그리고 모두가 잠든 해 홀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서류였다. 모든 범죄는 결국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군대에서 그 흔적은 대부분 서류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냉동관리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자청했다. 황 중사는 독한 년이라며 혀를 차면서도 굳은 일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녀의 야근을 굳이 막지는 않았다. 서리는 산더미처럼 쌓인 입출고 기록, 재고 현황 보고서, 검수 확인서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다. 낮에 눈으로 확인했던 저급식자재 박스의 로트 번호와 서류상의 번호가 다른 점, 특정 날짜에 특정 품목의 폐기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기록된 점, 유령업체의 이름으로 발행된 가짜 거래 명세서 등 파고들수록 부패의 증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그녀는 군용 보안 수첩에 그 내용들을 암호처럼 꼼꼼하게 기록하고 주요 서류들은 자신의 군용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두었다. 하지만 황진철 중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리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전과 달리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모습,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혼자 남아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서리의 눈빛에 숨겨진 경계심과 의심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어느 날 밤 서리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하사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합참의장 표창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느새 황 중사가 귀신처럼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커피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닙니다.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할 서류 작업이 남아서. 그래? 어디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나도 좀 보자. 황 중사는 서리가 보고 있던 서류철을 거칠게 낚아챘다. 하필이면 그녀가 며칠간 공들여 정리한 비정상 폐기물 목록이었다. 서리의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황 중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신문 기사를 읽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페이지를 넘기던 그는 이내 시시하다는 듯 서류철을 책상 위로 툭 던졌다. 이런 건 대충 숫자만 맞춰서 보고하면 되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파고들어. 그러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수가 있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상책이야. 알겠나?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캐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리를 향한 감시와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황 중사는 박격포 상병을 시켜 서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시간까지 일일이 보고되었다. 사무실에 혼자 남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서류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김태수 상사 역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앉혀놓고 알 수 없는 훈계를 늘어놓았다. 한 하사. 자네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 그래도 딸이 군대에 왔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어. 특히 이렇게 험한 곳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나. 안 그런가? 김 상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서리의 가족을 들먹이는 비열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항상 몸조심해야 해.
특히 냉동 창고 같은 곳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십상이야. 한번 잘못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운이 없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그들의 압박은 서리의 숨통을 조여왔다. 보급창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의 시선마저 의심스러웠다. 누가 황 중사의 편이고 누가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협박은 그녀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비리 고발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과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서리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서류를 통한 접근이 막혔다면 이제 남은 것은 현장뿐이었다. 그들의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 물품이 뒤바뀌고 빼돌려지는 바로 그 현장을 덮쳐야 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냉동 창고 깊숙한 곳, 그들이 빼돌린 최고급 식자재들이 숨겨져 있는 비밀 장소에 있을 터였다. 그곳은 일반 병사들은 물론 웬만한 간부들조차 접근이 통제된 특별관리 구역이었다. 오직 황진철 중사와 그가 신임하는 몇몇만이 출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 그 상자를 여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상자를 열려는 자는 상자를 지키는 자들의 무자비한 보복을 각오해야만 했다. 며칠간의 잠복과 관찰 끝에 서리는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외부 트럭과 접선하여 빼돌린 물품을 실어냈다. 그 시간은 보급창 전체의 경계가 가장 허술해지는 때였다. 서리는 결전의 날을 금요일로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군용 스마트폰을 몇 번이고 점검했다. 배터리는 완충했고 저장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뿐이었다. 그녀는 군용 수첩 마지막 장에 짧은 글을 남겼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수첩을 제1군수지원사령부 감찰실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첩을 자신의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가족사진 뒤에 숨겼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한 것이다.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전의 날 금요일 밤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다. 보급창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자정 무렵 한서리는 그림자처럼 생활관을 빠져나왔다. 위병소의 희미한 불빛과 순찰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피해 그녀는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몸을 낮춰 제3냉동 창고를 향해 움직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예상대로 창고 주변은 한산했다. 황진철 중사와 박격포 상병은 창고 뒤편의 비밀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라이트를 끈 거대한 냉동 탑차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섰다. 모든 것이 서리가 예측한 대로였다. 서리는 그들이 트럭에 물건을 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틈을 타 창고의 반대편 환풍구를 통해 안으로 잠입했다. 평소 꼼꼼하게 봐두었던 구조 덕분이었다. 먼지와 기름때가 뒤섞인 비좁은 환풍구를 통과하자 익숙한 냉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창고 내부는 비상등 몇 개만이 켜져 있어 어두컴컴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들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다. 서리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비밀 장소인 특별관리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냉동 컨테이너였다. 일반 냉동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냉동 설비를 갖춘 곳으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공간이었다. 서리는 컨테이너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에서는 황 중사와 박 상병이 빼돌린 물품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주 한우 갈비 세트 50개, 전복 20kg, 대게 30박스. 이상 없지?
예, 중사님. 목록이랑 수량 정확합니다. 김 사장님이 물건 좋다고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김태수 그 영감탱이는 이번 달분 제대로 챙겨줬나? 물론입니다. 지난번에 따로 만나서 두둑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 자체로 완벽한 증거였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렌즈를 밀어넣어 그들의 범죄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최고급 한우와 해산물이 담긴 상자들이 보란듯이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위조된 라벨과 포장지들이 널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무언가 낌새를 챈 황 중사가 고개를 번쩍 들고 출입문 쪽을 노려보았다. 서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작은 소리를 내고 만 것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아이스크림 박스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박상병이 물었지만 황 중사의 얼굴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했다. 아니야.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어. 젠장, 쥐새끼가 들어왔나? 황 중사는 욕설을 내뱉으며 손전등을 들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다. 서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은 박스 더미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기도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황 중사는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는지 혀를 차며 컨테이너로 돌아갔다. 빌어먹을. 빨리 물건 싣고 끝내자. 왠지 오늘따라 기분이 더럽네. 위기를 넘긴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녀는 조금 더 대담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컨테이너에서 나와 트럭으로 물건을 옮기는 사이 컨테이너 안으로 직접 들어가 서류 증거를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잠시 후 황 중사와 박상병은 물건을 카트에 싣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다. 지금이 기회였다. 서리는 박스 더미 뒤에서 뛰쳐나와 순식간에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그들의 거래 장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서리는 미리 준비해온 도구로 금고를 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그녀의 운은 거기까지였다. 물건을 다 옮긴 줄 알았던 박상병이 무언가를 빠뜨렸다며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온 것이다. 문이 열리고 금고 앞에서 낑낑대고 있는 서리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너 한하사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박상병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비명에 황 중사까지 뛰어들어왔다. 모든 것이 발각된 순간이었다. 이런 개 같은 년이 내 뒤를 밟고 있었어? 황 중사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야수처럼 달려들어 서리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쳤다. 서리는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다. 내년 우리를 갖고 놀았겠다. 당장 그 핸드폰 내놔. 황 중사는 서리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액정이 박살나고 그녀가 목숨처럼 모았던 모든 증거가 산산조각 났다. 중사님, 2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둬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상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황 중사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박살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서리의 뺨을 후려쳤다. 어떻게 하긴.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마침 장소도 아주 좋잖아. 황 중사는 악마처럼 웃으며 서리의 머리채를 잡고 컨테이너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영하 30도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냉동고에서 평생 잠들게 해주마.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그냥 근무 중에 실족해서 사고사한 걸로 처리하면 그만이니까. 멍청한 년 감히 누굴 건드린 건지 이제야 좀 알겠나? 서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컨테이너 구석에 처박혔고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닫혔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한 줄기 빛마저 사라진 완벽한 어둠과 혹한이 그녀를 덮쳤다. 살려주세요. 문 열어.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서리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두꺼운 철문을 뚫지 못하고 얼어붙은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손과 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것 같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한서리가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생활관 한편에서는 작은 불안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리의 유일한 동기이자 친구인 이하사, 이다혜는 침상에 앉아 초조하게 군용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이상하다, 아무리 늦어도 연락 한 번은 줄 애인데. 다혜와 서리는 오늘 밤 PX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로 약속했었다. 고된 훈련과 업무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소박한 야식 시간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유일한 낙이었다. 서리는 아무리 바빠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늦을 것 같으면 항상 먼저 문자를 남기는 속 깊은 친구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서리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반복해서 들려올 뿐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다. 갑자기 일이 터졌나 보지. 황 중사 그 인간이 또 괴롭히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안개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듯 다혜의 마음을 잠식했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어둡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였던 서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전 서리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 귓가에 섬뜩하게 맴돌았다. 다혜야, 만약에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냥 사고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걸 거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서리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다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생활관을 나와 곧장 당직실로 향했다. 충성. 하사 이다혜,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찾아온 다혜를 보며 당직사관인 최중위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 제 동기인 한서리 하사가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중위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한 하사? 아까 보급창 황 중사한테 연락 왔던데. 오늘 야간 작업 때문에 늦는다고. 뭘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겨. 다 큰 성인들인데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연락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혹시 보급창으로 전화 한 통만 연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피곤하게 진짜. 이봐, 이 하사. 군 생활 처음 해? 야간 작업 중에 바빠서 전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동기 사랑이 유별난 건 알겠는데 오버 좀 하지 마. 가서 잠이나 자. 최중위의 냉담한 반응에 다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규정상으로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혜의 직감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대로 돌아가 침대에 누우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당직실을 나와 무작정 제3냉동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밤의 군부대는 낮의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다른 스산하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순찰차의 엔진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한참을 걸어 냉동 창고 근처에 다다랐을 때 다혜는 창고 뒤편에서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지는 거대한 냉동 탑차 한 대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황진철 중사와 박격포 상병이 서 있었다. 둘은 무언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평소에 거만하고 위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어린아이들 같았다. 다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에게 다가갔다. 한설이 하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중사님? 박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황 중사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바닥에 던져 짓밟으며 으르렁거렸다. 괜찮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재수없게 사고 하나 난 것뿐이야. 내일 아침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신고하면 그만이야. 누구도 의심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도 입 다물고 평소처럼 행동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다혜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사고라니. 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다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이 자리를 뜨자마자 그녀는 곧장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육중한 철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설이의 이름을 불렀다. 설이야. 한설이. 안에 있어? 대답 좀 해봐.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차가운 철판에 부딪혀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이대로 끝인가? 그때 그녀의 눈에 특별관리구역이라고 적힌 거대한 컨테이너형 냉동고가 들어왔다. 유독 그 문 주변에만 비정상적일 정도로 하얀 성에가 짙게 끼어 있었다. 마치 지옥의 입김이 새어나오는 듯 했다. 다혜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영하의 냉기가 느껴지는 철문에 귀를 바싹 가져다 댔다. 모든 소음이 차단된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들었다. 드드득 드득. 너무나도 희미해서 환청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미세한 소리. 하지만 분명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였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는 얼어붙은 손톱으로 철문을 긁어대는 한설이의 마지막 저항의 소리였다. 설이야. 다혜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찢어질 듯한 확신이었다. 그녀는 다시 당직실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고 절박했다. 당직 사관님, 지금 당장 제3창고 특별관리구역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한설이 하사가 안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그녀의 모습은 최중위의 의심만 살 뿐이었다. 마침 순찰을 돌고 돌아온 황 중사까지 가세해 다혜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갔다. 이 하사가 밤늦게 헛것을 봤나? 한 하사는 아까 몸이 안 좋다고 먼저 복귀했어. 피곤해서 헛소리하는 모양인데 영창 가고 싶어? 황 중사의 교묘한 거짓말과 당직 사관의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다혜는 무력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허언증 환자 혹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문제아로 취급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 다혜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임관식 날 설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비밀스럽게 했던 말. 다혜야, 우리 아빠 사실은 합참의장이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하지만 정말 만약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이걸 써. 설이는 다혜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비상 연락처와 함께 그들만이 아는 암호 같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북악산의 푸른 소나무가 첫눈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다혜는 그것이 서리의 짓궂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쪽지는 서리를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모두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당직실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뜨거운 결의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 내 공중전화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암호와 같은 문장을 울음을 삼키며 외쳤다. 북악산의 푸른 소나무가 첫눈을 기다립니다. 제3보급 창. 제 친구가 갇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그 순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정보가 집결하고 국가 안보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이곳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합참의장 한민준 대장은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며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별 4개가 박힌 그의 견장은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피곤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려던 그때 그의 집무실에 설치된 직통 비상 전화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울렸다. 의장실의 직통 전화는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울리지 않는 전화였다. 한민준 대장의 얼굴에서 피로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야전 지휘관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무슨 일인가? 의장님, 방금 전 비상선으로 신원불명의 민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관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원불명? 이런 시간에 장난 전화인가? 즉시 발신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리하도록. 그것이 신고 내용이 이상합니다. 북악산의 푸른 소나무가 첫눈을 기다립니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한 뒤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고만 하고 끊어졌습니다. 부관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한민준 대장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북악산의 푸른 소나무. 그것은 세상에 오직 단 2사람, 자신과 사랑하는 딸 서리만이 아는 암호였다. 어릴 적 서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 만들었던 둘만의 약속. 서리가 군인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이 암호를 다시 한번 딸에게 주지시켰다. 그리고 지금 그 암호가 울렸다. 한민준 대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일이. 서리다. 그의 입에서 나온 나직한 한마디에 의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적의 심장을 꿰뚫는 맹장의 살기만이 번뜩였다. 당장 의장 전용 블랙호크 헬기 준비시켜. 그리고 합참 직할 군사경찰 특임대 SDT 전원 5분 내로 완전 무장하고 헬기장에 집결하도록. 목적지는 강원도 원주 제1군수지원사령부다. 한민준 대장의 포효에 가까운 명령에 합참 지휘통제실은 발칵 뒤집혔다. 한밤중에 합참의장이 직접 그것도 최정예 특임대까지 이끌고 일선 부대로 움직이는 것은 전시에 준하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부관들이 당황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내 딸이 대한민국 군인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한가? 그는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예하부대의 명령을 하달했다. 제1군수지원사령관, 지금 즉시 제3보급창 주변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현장을 보존해라. 그곳의 모든 인원과 물자의 이동을 전면 통제한다. 현장 책임자인 김태수 상사와 황진철 중사는 내 허락 없이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시 인원을 붙여라.
만약 내 명령을 어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사살해도 좋다. 사살해도 좋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가 내뱉은 그 섬뜩한 명령은 전파를 타고 원주를 향해 날아갔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던 김태수 상사와 황진철 중사의 머리 위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몇 분 후 용산 국방부 헬리패드에서 블랙호크 UH-60 헬기 2대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어둠을 뚫고 솟아올랐다. 선두 헬기에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한민준 대장이, 후속 헬기에는 대테러 장비로 완전 무장한 SDT 대원들이 탑승해 있었다. 검은 도색을 한 2대의 헬기는 마치 분노한 신의 사자처럼 강원도의 깊은 어둠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헬기가 강원도 상공에 진입할수록 한민준 대장의 심장은 타들어갔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만 한다. 내 딸 설이 아빠가 지금 가고 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그의 주먹 쥔 손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전율이었다. 이제 곧 그 분노가 원주의 작은 보급창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이다. 한설이의 의식은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살을 애는 추위마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고 안락한 기운만이 그녀를 감쌌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동해 바다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따스한 햇살, 아버지의 넓은 등,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크고 따뜻한 손. 아빠 보고 싶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을 때였다.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죽음을 앞둔 환청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하늘을 찢고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그 순간 서리에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마지막으로 타올랐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저 악마들을 내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 그녀는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얼어붙은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강철 문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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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삶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자 자신을 구하러 와줄 유일한 희망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한편 원주 제1군수지원사령부 상공에 나타난 2대의 검은 헬기는 부대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한밤중에 합참의장 직속 헬기가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이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잠들어 있던 부대원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연병장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리는 한민준 대장의 모습을 본 부대 지휘관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살기가 등등한 합참의장과 그 뒤를 따르는 완전 무장한 SDT 대원들의 모습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와도 같았다. 제3보급 창으로 안내해. 한민준 대장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사령관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의 길을 열었다. 그 시각 제3보급창 사무실에서 김태수 상사와 황진철 중사는 끓인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헬기 소리가 들렸지만 그저 야간 비행 훈련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내일 아침 한설이의 시신을 어떻게 발견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고 보고서를 꾸밀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휘관들과 함께 한민준 대장이 들어섰다.
별 4개가 박힌 전투모 한민준 대장의 얼굴을 확인한 김 상사와 황 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충충성.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의장님? 김 상사가 덜덜 떨며 경례를 붙였지만 한민준 대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짐승과 같은 눈으로 그들을 꿰뚫어 보았다. 한설이 하사 어디 있나?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황 중사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떻게 합참의장이 이 말단 부대의 하사 한 명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한한 하사 말입니까? 그 친구는 아까 몸이 좋지 않다며 먼저. 황 중사가 더듬거리며 준비했던 거짓말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한민준 대장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딸 어디에 가뒀지? 내 딸이라는 말에 김 상사와 황 중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들이 건드린 신임 하사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외동딸이었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그렇게 신참이 뻣뻣하고 정의감에 불탔는지, 왜 자신들의 비리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는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그들을 보며 한민준 대장은 더 이상 질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들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창고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설이야. 아빠 왔다. 대답해. 그의 절규에 응답하듯 창고 가장 깊숙한 곳, 특별관리구역 컨테이너 안에서 희미한 금속성 파열음이 들려왔다. 쾅! 쾅! 한민준 대장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강철 문 앞, 그는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겁에 질린 황 중사는 열쇠를 떨어뜨리며 허둥대기만 했다. 비켜! 한민준 대장은 SDT 대원들에게 눈짓했다. 대원들은 즉시 휴대용 브리칭 장비를 꺼내 강철 문의 경첩과 잠금 장치에 설치했다. 폭파 준비 완료. 폭파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강철 문이 종이장처럼 찢겨져 나가며 옆으로 쓰러졌다. 문이 열린 순간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냉기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차가운 어둠의 끝, 하얀 서리로 뒤덮인 채 쇠 파이프 조각을 힘없이 쥔 채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설이야. 한민준 대장의 입에서 군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닌 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는 딸에게 달려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몸을 부둥켜 안았다. 미세하게 붙어있는 숨결. 아직 살아있다. 의무병. 당장 의무 헬기 불러. 내 딸 반드시 살려내. 반드시. 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딸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사색이 되어 주저앉아 있는 김태수와 황진철을 돌아보았다. 저 악마들을 당장 체포해. 군복을 벗기고 계급장을 뜯어내. 저놈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다. 한민준 대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갑게 얼어붙은 딸의 뺨 위로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지옥의 악마들조차 전율하게 할 무서운 분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민준 대장의 분노가 원주의 제3보급창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유례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합참의장 직속 군사경찰 특임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김태수 상사와 황진철 중사의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 국방부 전체를 강타했다. 단순한 군기 문란이나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합참의장의 외동딸이 연루된 살인 미수 사건이자 군수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골마 터진 거대한 부패의 민낯이 드러나는 신호탄이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국방부 검찰단 내 육해공군 최고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본부장으로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고강철 군검사가 임명되었다. 그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군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국방부 영내의 한적한 건물, 창문 하나 없는 지하 취조실에서 황진철 중사는 밤샘 조사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운이 없어서 재수없게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황 중사 마지막 기회야. 내가 아는 걸 전부 불어. 김태수 상사 뒤에 누가 더 있지? 이 거대한 빼돌리기의 진짜 몸통은 누구야? 고강철 검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황 중사는 어설픈 의리를 지키려 했다. 저는 정말 김태수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윗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모든 건 김 상사가 꾸민 일입니다. 그래? 정말 모른다? 고 검사는 비웃음조차 짓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네받아 황 중사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황 중사의 아내와 천안 명의로 된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다. 지난 몇 년간 정체불명의 돈이 수억 원 단위로 입금된 기록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굴린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평범한 중사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돈 전부 어디서 났지? 김태수가 준 건가 아니면 모른다고 잡아떼는 그 윗선에서 직접 꽂아준 건가? 이 돈의 출처, 자금 세탁 과정 전부 다 밝혀내면 내 아내와 처남은 공범으로 구속될 거야. 내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고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겠지. 그래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텐가. 가족을 건드리는 압박에 황 중사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책상 위로 무너지듯 쓰러져 오열하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김태수 상사와 민간 납품업체인 대진유통 김 사장의 연결고리 역할만 했을 뿐, 그 뒤에 얼마나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한편 다른 취조실의 김태수 상사는 황 중사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노련함과 교활함으로 수사관들의 질문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통장으로 직속 상관인 태백 보급창 부대장 박만규 대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기록이 발견되자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대로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십수년을 썩을 수는 없었다. 그는 플리바 기닝 형량 협상을 제안했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불 테니 형량을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김태수가 열어젖힌 판도라의 상자 속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번 군수 비리는 단순히 몇몇 군 간부와 업체의 유착 수준이 아니었다. 태백 보급창의 박만규 대령을 정점으로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보급처장, 군수참모 등 영관급 장교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대진유통 같은 특정 업체에 납품 특혜를 주고 빼돌린 군수품을 민간 시장에 유통시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은 더 높은 윗선의 상납금과 군내 각종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수십 년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군수사령부 전체를 뿌리부터 썩게 만든 거대한 부패의 왕국이었던 것이다. 수사본부는 김태수의 진술과 한설이가 목숨 걸고 남긴 수첩의 기록을 바탕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에 나섰다. 새벽녘 평화롭던 군인 아파트와 고급 주택가에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어젯밤까지 호령하던 대령과 장군들이 잠옷 바람으로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모습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 시각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한설이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딸의 곁을 한민준 대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지키고 있었다. 별 4개가 빛나는 그의 전투복은 구겨지고 초췌했지만 그의 눈은 단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나직이 속삭였다. 설이야, 내가 시작한 싸움, 아빠가 반드시 끝을 맺어주마. 내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놈들, 그리고 이 군을 좀먹는 모든 버러지들을 단 한 놈도 남김없이 내 앞에 무릎 꿇릴 것이다. 그러니 제발 눈을 뜨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차가운 중환자실의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듯 설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아직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삶을 향한 작은 움직임이었다. 거대한 부패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국방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철문 뒤의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새어나왔다. 최초 보도는 한 인터넷 언론의 단독 기사였다. 합참의장 딸 군납 비리 파헤치다 냉동고서 살해당할 뻔군 수뇌부 대거 연루 정황.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가십성 기사로 치부하던 사람들도 후속 보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군대, 그 중에서도 가장 청렴해야 할 군수사령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비리의 실체,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던 한 젊은 여군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여론은 용암처럼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납 비리 관련자 전원을 극형에 처하고 군 조직을 전면 개혁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언론사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군사 전문가와 평론가들이 모여 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러한 폭발적인 여론은 수사본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그 누구도 감히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진실을 은폐하려 들지 못했다. 오히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들은 앞다투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해 환골탈퇴하겠다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구속되는 장교들의 숫자는 날마다 늘어갔고 수사는 군수사령부를 넘어 국방부 본청의 고위 관료들과 퇴역 장성들이 포진한 군피아 군대 마피아 세력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모든 것이 정의의 이름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민준 대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저항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군이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온 그들은 결코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여론의 불길이 자신들의 안방까지 태워버리기 전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반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익명의 군 내부 고발 형식을 빌린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한민준 합참의장, 딸의 개인적 복수 위해 군 전체를 뒤흔들어 월권행위 논란. 수사 과정서 과도한 인권 침해 및 강압 수사 의혹 표적 수사 아닌가. 기사의 논조는 교묘했다. 군의 부패를 비판하면서도 사건의 본질을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복수극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한민준 대장을 군 개혁의 상징이 아닌 사적 감정으로 군 조직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독단적인 지휘관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식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것은 군 내부의 부패 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권,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이 합작한 고도의 여론전이었다. 그들은 한민준이라는 개인에게 흠집을 내어 그가 진행하는 개혁의 정당성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민준 대장은 국방부 장관의 긴급 호출을 받았다. 굳은 표정의 장관은 그에게 여러 신문 기사와 정치권 동향 보고서를 내밀었다. 한 의장, 지금 밖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소? 의장이 이번 사건을 너무 개인적으로 몰아붙인다는 우려가 많아. 이럴 때일수록 의장 스스로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수사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어. 그것은 사실상의 이선 후퇴 요구였다. 부패 세력의 압력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장관이 한 발 물러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민준 대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관님, 이 사건은 제 딸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 군의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입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저들은 다시는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견고한 성을 쌓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전투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장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한민준 대장은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적보다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하는 보이지 않는 적이 훨씬 더 무서운 법이다. 그는 군 내부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 그리고 교묘한 여론전이라는 삼중의 파도를 혼자서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가 고독한 싸움을 결심하고 장관실을 나왔을 때 그의 군용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의장님, 한설이 하사가 방금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거대한 파도와 맞서던 강철 같던 장군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가장 든든한 아군이, 그의 딸이 마침내 길고 긴 어둠 속에서 깨어난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빠. 몇 주 만에 떠진 한설이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수척해진 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들어왔다. 그녀의 목에서 나온 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는 한민준 대장의 심장을 관통하는 가장 우렁찬 목소리였다. 설이야. 정신이 드는구나. 의사 좀 불러. 한민준 대장은 딸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였다. 잠시 후 의료진이 몰려와 설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기적이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장기 손상과 뇌 손상까지 우려되던 상황이었지만 설이는 강인한 정신력과 살고자 하는 의지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깨어난 것이다. 의식이 돌아온 후 설이는 며칠간 쏟아지는 잠과 몽롱한 상태를 오갔다. 그리고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지면서 자신이 냉동고에 갇혔던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황진철의 비웃음, 짓밟히던 스마트폰, 육중한 철문이 닫히던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들던 지독한 추위. 그녀는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고 좁고 어두운 공간에 대한 극심한 공포 폐소공포증에 시달렸다. 병실 창문이 닫혀 있기만 해도 숨이 막혀오는 트라우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그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친구 다혜가 벌인 사투,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군 전체를 뒤엎고 있는 거대한 수사와 언론의 폭풍, 그리고 아버지가 맞서 싸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존재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설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 하나의 희생으로 시작된 거대한 파장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공포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면회 허가를 받은 이다혜가 병실을 찾아왔다. 헬쑥해진 서리의 모습을 본 다혜는 와락 그녀를 껴안고 펑펑 울었다. 서리야,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나 때문에 내가. 아니야, 다혜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야. 두 젊은 군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혜는 서리에게 그동안 동료들이 보내온 위문 편지와 선물들을 건넸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하고 멀리했던 동료들도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모두 그녀의 용기를 칭송하며 쾌유를 빌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며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주치의에게 재활 치료를 요청했다. 얼어붙었던 근육을 되살리고 정신과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이를 악물고 재활에 매달렸다. 처음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두 다리의 힘을 되찾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공포를 분석하고 이겨내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훈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서리는 창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군사법원에서 발송된 증인 출석 요구서가 들려 있었다. 서리야, 괜찮겠니?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내가 겪었던 일을 다시 증언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다. 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딸이 또다시 상처받을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흐렸다. 하지만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었다. 아니요, 아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져야만 해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그녀는 출석 요구서를 굳게 움켜쥐었다. 제가 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끝을 맺는 것도 제 몫이에요. 저를 해치려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 이 군을 병들게 한 모든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제 목소리로 직접 심판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부패한 왕국을 무너뜨릴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살아남은 생존자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극한의 고통을 이겨낸 나비가 강철 같은 날개를 얻은 듯 했다. 그 순간 한민준 대장은 깨달았다. 자신의 딸은 이제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올라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마친 강철 나비였다. 부패한 세력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가장 날카롭고 아름다운 칼날이었다. 계룡대 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군의 명운을 건 세기의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안은 군 관계자, 취재진, 그리고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 속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황진철, 김태수, 그리고 전 태백 보급창장 박만규 대령을 비롯한 10여 명의 전현직 장교들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때 군복의 무게를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의 어깨 위에는 이제 그 어떤 계급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군검사 고강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수많은 증거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왕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추악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한서리를 공격하는 전략을 펼쳤다. 증인은 당시 갓 임관한 신임 하사였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나 과장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피고인 황진철 중사와의 개인적인 갈등이 증인의 편향된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하 30도의 냉동고에 사람이 갇혔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까? 증인의 진술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은 모두 법정의 한가운데 증인석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갓 달인 깨끗한 전투복 차림의 한설이, 아니, 이제는 1계급 특진하여 중사 계급장을 단 한설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병상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몇 곱절은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저는 제 눈으로 본 사실과 제가 직접 겪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변호인단의 교묘한 질문에 말려들지 않고 군인 특유의 간결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의 마지막 신문에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황진철은 제 스마트폰을 빼앗아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모았던 모든 증거가 박살나는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컨테이너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냉동고에서 평생 잠들게 해주마.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저를 그곳에 던져넣고 철문을 잠갔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감정에 호소하는 심파가 아니었다.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한 군인이 겪은 사건 보고서였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보다 더 듣는 이의 심장을 저미는 힘이 있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어둠 속에서 저는 죽음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쇠 파이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자 마지막 임무 수행이었습니다. 서리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방청석 한가운데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민준 대장은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그는 주먹을 하얗게 쥔 채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야만 했던 딸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군인으로서의 긍지가 교차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 재판장은 모든 피고인을 기립시켰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진철 살인미수, 직권남용, 특수절도, 뇌물수수 등 재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와 함께 내려진 첫 선고에 황진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어지는 선고는 부패한 왕국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피고인 김태수 징역 15년. 피고인 박만규 징역 12년. 주범들은 물론 비리에 연루된 모든 장교들에게 군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그들은 전원 불명의 전역과 함께 군인 연금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고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들의 명예와 부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군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군의 심장부에 박힌 치명적인 독이었다. 한 젊은 군인의 희생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독은 군 전체를 괴사시켰을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의 군복이 사리사욕에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서리는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지만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앞을 지나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딸을 힘껏 안아주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리 중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국방부는 군수 및 조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서리법이 제정되었다. 군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군피아 카르텔은 뿌리가 뽑혔고 부패에 연루되었던 수백 명의 군인과 민간업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한민준 대장은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쳤다는 듯 명예로운 전역을 선택했다. 그의 전역식은 조촐했지만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후배 장병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른 새벽 태백산맥의 전기가 서린 원주의 한 언덕. 이제는 중사 계급장이 익숙해진 한서리와 이다혜가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풀잎 위에 보석처럼 맺혀 반짝였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 서리야. 다혜의 말에 서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냉동고에서 얻은 트라우마는 여전히 가끔씩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낸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줄 알게 되었다. 아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차갑지만 상쾌한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지옥 같았던 냉동고의 살인적인 냉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생명의 공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수식어도 비리를 고발한 영웅이라는 거창한 이름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한서리로서 살아가고 싶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조국,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군대와 함께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오르며 지난밤의 어둠을 세상 끝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 눈부신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한서리는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이 땅의 군인들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가장 단단하고 투명한 강철이 되겠다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새벽이 함께 떠오르고 있었다.